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행될 내용은 여러분들 그 교재 1권 다 가져왔죠? 1권. 순서적으로는 1권인데 이제 진도상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 달까지는 그 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현대문학, 고전문학 살펴봤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현대 문법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뭐 현대 문법이랄지 어문 규정 내용이 그 문항수가 좀 줄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뭐 소홀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말했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다 해서 적어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겠고요. 이후에 이제 그 어문 규정, 이 어문 규정은 순수하게 어문 규정 자체를 나올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그 화법, 장문 파트에 특히 장문 파트에서 고쳐쓰기 파트에 이런 어문 규정이 삽입돼서 그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이제 통합, 가급적이면 이제 문법과 어문 규정을 통합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언어 일반. 자, 언어 일반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다음 같은 거 뭐 언어의 개념이랄지, 두 번째 언어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기능, 언어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언어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언어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게 세 가지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와 관련된가요? 사회로부터 사고부터 씁시다. 사고, 사회,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것. 저도 이제 우리가 언어 일반 파트에서는 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자, 일단 언어란 게 뭐냐?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있으면 다음 같이 제시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을까? 11페이지.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실현되는 음성을 형식으로 하고 의미를 내용으로 하는 결합체를 뭐라고 해야 한다? 언어를 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 쫙 해놓으실까? 그래서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음기관, 거기다 동그라미, 사람의 발음기관, 그리고 뭐과 뭘로 이루어졌다?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형성되면서 형식과 뭘로 이루어졌다는 점, 의미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의미가 있으면 의미를 실어 나르는 뭐가 있다? 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형식은 크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문자적 기호가 있고 음성적 기호가 있다. 자, 문자적 기호와 음성적 기호로 나눌 수 있겠다. 저기 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 대상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대상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의미죠. 대상이다. 그래서 의미이자 다른 말로 내용이자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대상을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기호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문자적 기호, 그 다음에 음성적 기호가 있다. 그래서 이 대상, 뭐까지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꽃이라 표현하죠. 근데 이것을 소리로 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꽃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것들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형식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거나 의미만 있고 형식만 없으면 언어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언어는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 의미를 실어 나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뭐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저 형식과 의미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관계 속에 나오는 언어의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 여, 분, 개, 추, 자사역분, 개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가 뭐냐면 자의성이다.
형식과 의미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치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 관계에 있다. 그것이 자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때, 이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꽃이라고 얘기하지. 이제 교재로서 몇 페이지 가냐면 도대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14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 14페이지면 언어의 특성이죠. 약간 순서를 바뀌어서 제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둬요. 내가 한 것만.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고 이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됩니다. 자, 꽃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꽃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플라워 또는 그 한자로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형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제 멋대로 붙이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것을 관계를 자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의성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연적 관계, 자의적 관계에 있다. 그런 것을 자의성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지? 뭐 간단합니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사는 뭐냐면 사회성이야. 사회성은 약속입니다. 약속. 사회성은 약속 관련되었다. 이 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꽃을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해서 정했죠. 우리는 이걸로 부르자. 이걸로 부르고 이걸로 나타내자 해서 약속했지. 약속을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사회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역은 뭐냐면 역사성. 역사성은 변화에 초점 맞춘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쓰는 이 꽃은 그렇다면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말을 표기할 때 그때부터 그렇다면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그 기호로서 표시했느냐. 근데 변화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이죠. 곳이 있었어요. 곳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곳이 있었다. 곳이 오늘날 꽃이 됐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면 한때는 곳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알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쭉 해오면서 대상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기호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변화에 초점 맞추라고 하는 무슨 성이라고 나왔지? 역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형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겠죠. 형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어리다가 있다. 15세기 당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린 백성이 느리고 졸폐에 있어도. 그러면 그때는 어리석은 백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어리석다는 뜻이었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나이가 어리다 할 때 있죠. 어리다가 어릴 유자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식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했지.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맞췄을 때 무슨 성이라고 한다? 역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절성입니다. 분절성. 자, 분절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죠. 좀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분절성은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 해요. 분절성은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결국 경계가 있다 없다 없는 연속되어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연속된 세계다. 연속된 세계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계가 없는 비경계적이야. 비경계적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있어. 전 세계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 없어요? 각자의 그런 어떤 나라,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각각 영토가 있지. 그런데 지구라는 것은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인간에 의해서 구획된 거지. 나눠진 거지. 이런 것들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진짜 분절성이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는 연속된 세계인데 언어적 세계는 불연속된 세계. 불연속된 세계로 인식한다. 또 경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경계성을 갖는 것. 경계성을 갖는 것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까요? 이거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자, 꽃이라는 게 있었어. 꽃이 있죠. 이거 소리야. 소리로 제시할 때는 사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뭘로 나눌 수 있어? 쌍기역과 오와 치읓이라는 각각 자음과 뭐로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절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기호 분절. 시작. 기호 분절. 꽃이라는 단어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 이걸 기호 분절, 기호 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죠? 이것을 분절성. 또는 우리가 시간 개념에서 시간 관련돼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또는
1월, 2월, 3월, 4월 있죠? 1년을 또 365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실 시간은 연속된 거지. 근데 그것을 이모적으로 우리 인간이 나눈 거지. 무슨 성격이죠? 분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송구영신. 송구영신은 무슨 뜻이에요? 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 송구영신이지. 그렇다면 송구영신은 분절성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송구영신은 분절성과 관련이 있다. OX? O지. 사실 구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시간은 연속제어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인간이 나눈 거지. 무슨 성이라고 한다 시죠? 분절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지? 네. 불연속성.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또 똑같아요. 어떤 대상. 무지개라는 게 있어. 무지개는 하나의 덩어리잖아. 하나의 색깔이잖아. 그렇죠? 빛의 구조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색깔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빨주, 노초, 파남으로 나누지. 이것도 다 뭐가 될 수 있어? 분절성이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이 있다. 자, 개방성 좀 약간 지워도 될까요? 개방성. 자, 개방성은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죠. 나는 꽃을 좋아한다. 자, 어때요? 나는 이런 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게? 그래서 무한대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나는 빨간 꽃을, 나는 무슨 꽃을 좋아한다? 빨간 꽃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문장을 갖다 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빨간 꽃을 매우 좋아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창조성이다. 다른 말로 개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추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추상성. 무슨 성이다? 시작. 추상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꽃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그죠? 뭔가 좀 대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꽃이라고 하죠. 그런 거래요. 그런 것도 소위 그런 것들을 다 모두어서 다 뭐라고 해요? 꽃이라고 해요. 꽃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 그런 거래요. 근데 그것을 다 모두어서 뭐라고 한다? 꽃이라고 하지. 또는 딸기가 있죠. 딸기는 관계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딸기는 모양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대. 마치 우리 사람들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딸기는 다 다르대. 근데 우리는 그것들 다 모두어서 뭐라고 그래? 딸기라고 부르죠. 이것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추상성이다. 이제 개별적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성이다? 추상성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성에는 뭐가 있어? 시작.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특성으로서 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의 문제다. 뭐의 문제? 자의성. 이것들이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 언어의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할 건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고 탁탁탁 치고 넘어갈 테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어의 기능이다. 자, 언어의 기능은 이런 언어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지. 알겠지? 그렇다면 그 듣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지? 청자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 둘 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화자와 청자 둘 다 필요한 것이 결국 화자와 청자 간에 갖는 언어적 기능을 말하는 거야. 언어적 기능. 거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다든가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다. 또는 무슨 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표현적 기능이 있다든가 표현적 기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명령적 기능이 있다든가 있죠? 명령적 기능. 또 뭐가 있을까요? 명령적 기능. 그 다음에 미적 기능. 사교적 기능.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다 요구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체로 정보 전달적 기능은 화자가 누구에게?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오늘 날씨 어떨 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뭐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는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안 되네. 전달하죠. 이런 것들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 라는 것이 있죠. 정보 전달적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인식의 정도, 내가 알매 정도에 비례한다. 인식의 정도에 비례한다. 다 같이 시작. 인식의 정도.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표현적 기능의 형성, 가장 일반적 기능이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능. 그래서 우리 언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을 주로 뭘 통해서 표현하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 그러죠? 그때 만났을 때, 야, 착하구나. 나의 판단이죠? 나의 생각이죠? 오늘 참 날씨가 뭐 춥다. 나의 생각이죠? 나의 느낌이죠? 다 이것도 다 무슨 기능이다? 시작? 표현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언어의 일반적 기능이 표현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명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아라, 어라 형태 있지? 아라, 어라라는 명령이 어미로 된 것을 명령적 기능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지령적 기능이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가끔 출제자마다 말을 좀 달리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적 기능을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이라고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가 붙으면 아라나 어라가 붙으면 명령적 기능이다. 일어나라. 알겠죠? 이렇게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능과 같이 명령적 기능이다. 자,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미적 기능 또는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이다. 자, 미적 기능이다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미학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체로 시적 기능이다. 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적 기능이다. 특히 여기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미학적 기능은 이런 것들을 미학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사법이 있어 없어요? 수사법이 있죠. 이 수사법 같은 뭐 은유법이 있다든가 은유법이 있다든가 정리됐습니까? 뭐 역설법이 있다든가 이런 수사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미학적 기능에 속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뭐요? 호수요. 내 마음을 뭐에 비하죠? 호수에 빗대서 설명하죠. 알겠죠? 이런 것들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그런데 뭐 역설법이라는 것은 모순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님은 같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있죠? 이런 것들 다 역설법. 다 무슨 기능에 속한다? 미학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 주로 시에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 시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운율이 있어 없어요? 운율이 있죠. 뭔가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형성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언어를 꾸미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다 미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이제 친교적 기능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다? 친교적 기능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인사말이 있어요. 있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인사말이 있죠? 이런 인사말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기능이다?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언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다른 말로 친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 인사지. 그래 안 그래요? 날씨 인사죠? 아유, 날씨가 좀 화창하네요. 이런 거. 날씨 인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알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라고 그냥 들어가죠.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하여금 어떤 정보를 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것이 다 인사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 기능에서는 이렇게 화자와 청자 간이 설정되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청자가 없어도 화자만이 있어도 진행될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요. 다 무슨 기능? 표출적 기능. 그래서 이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어도 화자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있어야 된다?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돼. 근데 화자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절름발이식 언어적 기능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 표출적 기능이 언어의 기능 가운데 가장 언어의 기능으로서 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기능은 아니죠. 언어가 되기 위해서, 언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뭐가 있어야 된다?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청자가 없더라도 화자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표출적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출적 기능은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알겠죠? 막 열심히 공부해.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내가 막 혼자 공부하고 있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상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 누군가 또 술을 먹을 때 막 하는 거 뭐예요? 누굴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 그래서 감탄사는 무슨 기능? 표출적 기능이기 때문에 무엇을 상대하지 않는다? 누가 없어도, 청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이 뭐냐면 언어의 기능으로서 미약한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는 문제다? 표출적 기능, 즉 감탄사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도 되겠죠? 그래서 표출적 기능. 그래서 이 표출적 기능은 의도성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의도성. 표출적 기능은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의도성.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를 가지고도 표출과 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리됐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언어의 기능이 마무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살짝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어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언어에서 사고,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를 더 한다면 민족이라는 것을 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민족을 좀 빼기로 했는데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엔 사실 글로벌 지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들이 상당히 이제 무뎌지는 뭔가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좀 더 뭔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측면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그래서 좀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 형성 배경이다. 언어 형성 배경이다. 그래서 언어 형성 배경은 민족이야. 그래서 아까 자의성을 얘기했지. 자의성을 왜 얘기했어? 민족마다 각기 어떤 대상을 드러내는 형식을 따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무슨 성? 자의성과 관련됐다. 그래서 민족과는 무슨 성과 관련됐다? 언어의 특성? 자의성. 그래서 민족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알겠죠? 무슨 성이다? 시작. 자의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고입니다. 사고라는 건 자, 언어와 뭐의 관계? 사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때 언어 우위론이라는 게 있고 언어 우위라는 거 있고 사고 우위론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언어와 그다음에 뭐다 시작? 사회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언어가 사고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 말을 하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말 많이 하지 마. 그러면 그 생각마저도 뭐다?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언어 우위론이라는 것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언어 우위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있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언어가 이제 말이니까 말그릇이야. 말그릇 속에 뭐가 있다? 나의 사고라는 그릇이 있는 거야. 정리됐지? 그래서 말에 의해서 사고가 지배당하는 거지. 이것을 언어 우위론이다. 그러니까 야, 그따위로 말하지 마. 그런 말 자주 하지 마. 알겠지? 이런 말 하는 거고 그 말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이유가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사고 우위론은 뭐냐면 이거는 결국 언어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는 점? 사고를 갖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없어도 내 생각을 갖다가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고 우위론은 언어보다 사고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리됐습니까? 즉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말의 그릇을 통해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지. 그것을 사고 우위론이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세상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 뭐 있어? 뭐에 다지? 그거는 언어 우위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고 우위론은 반대가 되는 거죠. 사고. 이게 큰 것이 사고야. 사고 그릇이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말이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사고
우유론. 그래서 언어와 뭐의 관계? 사고의 관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서 말을 갖다 만들어내게 되죠. 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관련되면 사고와 관련돼서는 창조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시작. 창조성. 나의 생각을 끊임없는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무한 사고확장, 무한 사고확장, 무한 문장 생성 능력.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사고를 늘어날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리됐죠? 그래서 무슨 성 관련된 것? 사고와 관련된 것은 언어의 특성, 뭐와 관련되어 있다? 창조성,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언어는 뭐와 밀접 관련이 있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도시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사회가 있어. 농촌에서 사용되는 말과 도시에서 사용되는 말이 좀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우리 말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아이고 도시에서 왔군요. 아이고 시골에서 왔군요. 이렇게 말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왜? 그 사회가 언어를 갖다 나름대로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성을 암암리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성이냐면, 사회는 우리 시골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도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뭐야 다 같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성? 사회성. 그래서 언어는 사회를 뭐한다? 같이 반영한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언어를 우리 소위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공통되는 언어가 있어 없어? 있지.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의사전달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다 무슨 성이다? 사회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문화의 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 언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해서 한글 문화 또는 한국어 문화 이런 것들 많이 형성하게 되죠. 이것이 다 뭐다 같이? 문화는 정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사회에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유교 사회. 그 다음에 지금은 뭐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서양 종교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 거래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어떤 문화가 바뀌니까 유교 문화에서 뭐 기독교 문화라 할지, 알겠죠? 바꾸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 전반에 그런 어떤 제도나 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래서 문화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문화의 변동은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역사성. 시작. 역사성. 알겠죠? 그래서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언어의 일반성에 견주어 보면 이렇게 민족은 자의성과 관련되어 있다. 알겠지? 사고는 창조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는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는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의 변동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휘예요. 어휘. 알겠지? 어휘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 이해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설명했습니까? 언어에 대한 일반,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 정도를 보면 되겠냐면, 자, 금방 얘기했던 것은 18페이지 있어요. 언어와 민족,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 언어의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18쪽에 해놨죠? 나중에 그것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보면 몇 페이지로 보냐. 자, 거기 23쪽. 국어의 2의 파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단 국어의 개념이죠. 23쪽에 밑줄 치고 갈까? 국어는 한 국가를 배경으로 그 민족이, 그 국민이 공통으로 쓰는 공용어이다. 있지? 그다 밑줄자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국어라는 것은 뭐냐? 국어의 개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국어의 개념은 일단 형성 배경은, 국어의 형성 배경은 언어와 달리, 언어는 아까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것은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다면, 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고유어냐 한자어냐 혹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 것에 대해서 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는 고유어다 생각하면 돼요. 하늘 하면 천, 알겠죠? 이게 고유어고 이게 한자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도 좋겠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한자어에 대해서 마치 우리말처럼 느껴지지만 한자어에서 출발한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뭐가 냐면
고추가 있어요. 뭐가 있다 시죠? 고추. 이 고추는 원래 고초에서 왔다가 나중에 고추가 됐어요. 이렇게 고추가 되는 것을 언어적 뭐라고 한다? 역사성. 형식이 변했죠? 역사성. 그런데 이것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 고초인데, 예? 매울 고자, 쓸 고자 있죠? 쓸 고자에다 풀초자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자어지. 그러니까 순우리말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의 거의 50% 넘게가 다 한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어보면 안 돼? 한자를 물어보면 안 돼. 한자가 중국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말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끊임없이 뭐가 나오고 있어? 한자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다. 왜? 한자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쓰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해됐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자가 돼 있다. 외래어는 뭐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외국어로 외래라고 그래요. 이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외국어와 헷갈리면 안 돼.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말이야. 외국말을 외국어라고 그래. 근데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 체계로 들어온 말을 외래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 표준어 관련돼서 여러분들 책에도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 없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냐? 텔레비전이 이거 우리말이야 외래어야? 외래어잖아. 근데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적어야 되느냐? 텔레비전으로 적어야 되느냐? 있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래어 표기법이야. 이런 외래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기인가? 정한 거야? 그걸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이 됐나요? 근데 외래어 가운데는 근데 텔레비전이 순우리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 이거 딱 보더라도 텔레비전은 외래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말에 들어가지고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말처럼 순우리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빵, 시작, 빵. 이 빵이 외래어로 느껴지지 않잖아. 그런 거래요. 마치 좀 이거 우리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빵, 뭐 고무, 뭐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완전히 외국에서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말 체계에 들어와서 전혀 우리 언중들이 외국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귀화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귀화어. 알겠죠? 그러나 뭐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대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가 마땅히 없어. 그럴 때는 외국에서 그냥 가져오겠지. 빌려오겠지. 컴퓨터 같은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컴퓨터. 버스 이런 것들 그냥 가져왔지.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차용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차용어. 차용어는 빌려온 말을 차용어라고 그래. 그래서 차용어, 귀화어 합쳐 외래어한다. 우리 국어의 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주요 되겠습니까? 참고해. 국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에 하나 더 외워서 언어상 갈래. 자, 국어의 언어상 갈래. 뭐 교재가 약간 순서가 달라졌습니다만 교재 몇 페이지 보면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면 언어,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나눴을 때 저 첫 번째가 형태적, 두 번째가 시작 계통상, 세 번째가 문자상. 있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 국어, 우리 그렇다면 우리 한글, 우리말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계통상,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형태상, 그 다음에 문자상. 이것도 가볍게 알고 가면 되겠죠. 우리 국어는 어디에 속하냐면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알타이 어족. 그래서 알타이 선뱅을 기초로 우랄 어족이 있는데 그 위에 우랄 어족 남반계, 즉 알타이 계를 우리는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알타이 어족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들 더러 있죠. 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 이게 부죽이다, 이게 남이다, 이게 서다, 이게 동이라고 했을 때 주로 서남 쪽에 자 지금은 투르키어라고 합니다. 투르키어. 그 이전에 뭐라고 했죠? 그냥 터키어. 지금은 투르키어. 알겠죠? 좀 튀르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서쪽은 뭐가 있어요? 몽골어가 있죠. 몽골어. 그 다음에 저쪽 북동쪽에 만주어 또는 퉁구스어. 동남쪽에 한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밑에 일본어. 이런 언어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알타이 어족에 속해.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알타이 어족이라는 상위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언어들이 공통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묶은 거야. 이것들이 원래는 한 언어적 뿌리에서 나왔다. 알겠죠?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보면 21페이지에 알타이의 공동된 특질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묶어서 알타이 어조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몽골 같은 말. 물론 몽골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일본어를 많이 하지. 그렇지. 그것은 뭐냐면 어순이 같아. 그래서 뭐만 외우면 단어만 외우게 되면 우리와 좀 체계가 문법적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어에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밑에 알타이의 공통된 특질이 있죠. 이런 공통된 특질이 보여지기 때문에 묶어서 뭐라고 한다? 알타이 어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국어 들어가 안 들어가? 중국어는 안 들어가죠. 중국어 들어가지 않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혹시라도 지역적이나마 우리와 개통상, 언어의 개통상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가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형태상 우리 국어는 뭐라고 하냐면 첨가어라고 그래요. 첨가. 자, 뭐라고 얘기한다? 첨가. 나중에 좀 배워보는데 이 첨가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 조사나 어미. 이따 국어의 특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런 조사나 어미를 붙여줌으로써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알겠지? 이걸 무슨 어라고 한다? 첨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문자상 우리가 이 지구상의 문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소리를 드러내는 문자와 뜻을 드러내는 문자가 있는데 우리 문자는 소리를 드러내는 문자예요. 그래서 표음 문자. 무슨 문자? 표음 문자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형태상 조사나 어미라는 문법적인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가 있어서 단어라기보다는 형태소가 있어서 그것을 붙여줌으로써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첨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참고해도 되고 그 다음 문자상 표현 문자.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하나는 뜻을 드러내는 문자.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 문자야. 근데 우리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 문자다. 이렇게 정리.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국어의 특징입니다. 자, 교재 보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딱 그렇게 제시해놨느냐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24페이지에 일단 보면 어원에 따른 분류 가운데 우리 국어의 체계 고유어 한자 외려 있어 없어 있지? 그것다 밑줄 쳐놓고 한 번쯤은 거기에 제시된 예시 내용을 한번 보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교재 관련돼서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 국어의 특성이 나와요. 나옵니까? 거기다 밑줄 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의 특징입니다. 어차피 국어의 특징은 국어 문법을 배우다 보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선지 속에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국어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문상 특징. 의문상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특징이 있어? 여러분 교재 보면 어휘상 특징이 있다. 어휘상을 다른 말로 형태상이라고 그래요. 형태상 특징이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문장상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문법상 특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법상 특징이다. 문장상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 중에서 의문상 특징에서 우리가 기회 둘 것은 뭐냐? 가장 대표되는 말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국어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삼중체계가 있다. 뭐가 있다? 시작. 삼중체계. 이 삼중체계를 다른 말로 삼지적 상관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지적 상관속. 보통 다른 어떤 그 소위 영어권이 있죠. 이런 영어권의 그런 언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가 있어. 비는 울림소리, 피는 안 울림소리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중체계야. 무슨 체계? 이중체계. 울린다, 안 울린다. 성대를 울린다, 유성음.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 무성음. 이런 등인데 우리 국어는 그렇지 않고 좀 더
나눕니다. 알겠죠? 특히 무성음을 좀 더 나눠. 그게 뭐냐면 삼중체계는 애사소리. 무성음을 갖다 대체적으로 애사소리, 된소리, 애사소리, 된소리,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거센 소리로 나눈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거가 대체로 영어권에 있어서는 유성음이다. 유성음이다. 그 다음에 무성음만으로 나누는데 그 무성음을 좀 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로 나눈다는 거야. 그지? 그때 보면 기억이 있어. 그러면 된소리는 뭐죠? 쌍기역이죠. 거센 소리는 기역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 있죠. 그 다음에 쌍디귿이 있죠. 티읒이 있죠. 그렇죠? 비읍이 있습니다. 쌍비읍이 있습니다. 피읍이 있습니다. 지읒이 있습니다. 쌍지읒이 있습니다. 지읒이 있죠. 저 있죠? 치읒.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삼중체계, 삼지적 상관소를 갖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가다? 음운상 특징이다. 그래서 머릿속 기억해도 우리 국어는 다른 언어에서는 저런 이중체계지만 우리 국어는 삼중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관계를 갖는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국어는 마찰음이 적어요. 마찰음이 적다. 마찰음이 만약에 마찰음이 많다면 틀려요. 마찰음이 적다. 마찰음. 나중에 이제 음운체계 할 때 잠깐 설명하겠지만 입안을 좁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그래. 영어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F가 있다, 뭐 V가 있다, 있어 없어요. TH가 이것도 다 마찰음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해당되는 우리 음은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하느냐 하면 그냥 시옷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는 전반적으로 볼 때 마찰음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해야지. 마찰음이 많다면 틀리게 돼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만 좀 이해됐나요? 참고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을 하나 더 한다면 음운상 특징 가운데 하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요거 기억해도 자, 좀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세 번째는 자음군이 없다. 어두초성에 어두초성이죠. 어두초성에 결국 자음군을 쓸 수가 없다. 우리는 국어 자음군을 쓸 수 없다. 요즘 영어가 좀 다르죠.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스펠링 맞나요? 하도 뭐 영어를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자, 맞다. 그럼 이게 뭐죠? 봄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보면 S 자음이죠. P도 자음이지. R도 자음이지. 이렇게 영어에는 자음군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에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예컨대 보면 우리가 자음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음운이 같이 있는 거야. 자음이. 비읍, 시읍 같은 것이 자음군이죠. 뭐 리을, 기역, 뭐 니은, 지읒 있어 없어요? 비읍, 시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받침에는 쓰일 수 있지만 초성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물론 중세 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중세 때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중세 때 이런 단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뭘로 바뀌었다? 쓰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일단 중세 때는 자음군이 어두 초성에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고는 이런 단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므로 어두 자음군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와 다르죠? 영어와 달리 우리는 어두 초성에 자음군을 쓸 수 있다, 없다? 뭐 어두 초성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뭐 이것만 용에 좀 이것만 뿌는 게 아니라 그냥 초성에 뭘 쓸 수 없다. 이 어두란 말은 있을 수 안 해도 돼. 말 첫머리뿐만 아니라 초성에 일단 자음을 쓸 수 있다, 없다? 어두 자음을 쓸 수 없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자음군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다른 어떤 자음을 겹쳐 쓴 거야. 병치한 것을 자음군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음운상 특징과 관련돼서 이해되겠습니까? 그 세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해둬야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상 특징입니다. 어휘상 특징. 이 어휘상 특징은 우리 국어의 가장 고유성을 잘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가 같이 고유성. 어떤 언어든 간에 그 말의 고유성은 주로 어디에 나타난다? 어휘에 나타난다.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어휘상 특징에 대해서 보면 일단 우리 국어는 뭐가 발달했냐면 잘 알아둬요. 친조어가 발달했다. 무슨 친조어. 친조어가 있죠. 왜 발달했냐? 혈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친조어가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여동생은 엄마의 여형제를 뭐라고 하지? 이모라고 하지. 아빠의 여형제는 뭐라고 하지? 고모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형제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숙부,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러죠? 때에 따라서 엄마에 있어서의 그런 남자 형제를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 이지 않습니까? 외숙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다. 영어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하면 끝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친족어가 발달. 이런 친족어가 발달된 것은 뭐의 영향이다? 혈연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감각어, 색채어가 발달됐다. 감각어, 색채어가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형용사와 관련되어 있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형용사. 우리 국어는 다음 절에 형용사가 발달됐어. 다음절. 다음절. 음절수가 많은 걸 다음절이라고 그래. 다음절 형용사 발달. 다음절 형용사가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랗다, 파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 푸르딩딩하다, 푸르족족하다. 어때요? 상당히 많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단어들이 색감은 똑같다 다르다? 약간의 다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만큼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저급한 언어로 우리의 고도의 언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영어로. 그래요. 이때 대체로 우리 문학도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마땅히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해. 그런 한계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감각어나 색채어, 다음 절의 형용사, 알겠죠? 이런 것들이죠. 가끔 우리가 형용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도 합니까? 정서까지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정서까지. 어쩜 너는 이렇게 짜냐 짜. 이해했어요. 짜다 자체는 형용사지.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말할 때 쓰잖아. 그래서 정서적인 언어가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이 밖에 상징어가 발달한다. 상징어는 이제 우리가 의성을 할지,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습을 흉내내는 말,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됐다. 이것이 뭐의 특징이다 같이? 어휘상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친족어가 발달됐다. 감각어가 발달됐다. 상징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다 써놔요. 높임말이 발달됐다. 무슨 말이? 높임말이 발달됐다. 이것도 하나의 어휘상 특징이죠. 이런 높임말이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오랜 세월 우리는 상하 계층 사회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상하 계층 사회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높임말이 발달됐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공간을 좀 옮겨서 이쪽에 써주면 밥에 대한 높임말이 뭐가 있죠? 진지가 있죠. 또 때에 따라서 임금님 밥은 뭐라고 그래? 수라라고 하잖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또는 술을 갖다가 높여서 뭐라고 하지? 약주를 한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집을 높여서 뭐라고 하지? 대기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높임말이 상당히 발달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높임말이 발달됐다? 이유인즉슨 유교사회 또는 더 나아가 오랫동안 우리는 신분사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신분사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상하 계층사회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임말이 발달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의 특징? 어휘상 특징. 그래서 어휘상에서 가장 뭐가 잘 드러낸다? 그렇지. 그 말의 고유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상 특징, 문법상 특징.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살피고 수업을 1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상이다, 문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겁니다. 자, 우리 국어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거, 문장상, 그 다음에 문법상이다. 있죠? 우리 국어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주어 플러스 서술의 구조, 주어 플러스 서술의 어수를 갖는다. 주어 플러스 서술의 어수.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체로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뭐 한다?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I love you, I live deep.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너를 뭐 한다? 시작.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주어가 되는 거죠. 너는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죠. 사랑한다는 서술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러진 않죠. 영어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뭐 하도 영어가 오래돼서 I'll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I love you. 시작. I love you. 되죠?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건 I가 주어가 되죠? 이게 주어가 되죠. 그 다음 뭐예요? Love는 서술가 되죠? P가 되고. You는 목조가 되죠. 그래. 어때요? 우리 국어 어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냐면 가장 중요한 말이 서술어인데 그 서술어가 제일 끝에 옴으로써 마지막까지 청중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너를 뭐 어떠다는 거야? 뭐 말을 하라고 그런 거지. 사랑해. 알습니까? 여기까지 맞아. 나는 너를 나는 사랑해. 그죠? 그렇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그러면 막 좋은 거죠. 미리 막 기쁨의 묘로. 알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반전을 통해서 얘기한다. 나는 사랑한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불렀다면 반전이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청중을 잡아놓는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 이제 뭐가 있냐면 수식어,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 앞에 온다. 자,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 앞에 온다. 수식어란 말은 꾸며주는 말이고 피수식어는 꾸밈을 당하는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장을 갖다 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착한 너를 많이 사랑한다. 뭐하다 시작.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 나는이 뭐가 되고 주어가 되는데 이때 착한은 뒤에 너를 꾸미지. 이런 주로 명사, 체언을 주로 꾸며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는 뭐 대명사입니다만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관형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관형어.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다 같이 관형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는 사랑한다는 이 서술어죠. 이렇게 서술을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착한이 뭐가 되고 시작. 관형어가 되고 많이가 뭐가 된다 같이 부사어가 된다. 제칩니까?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 바로 앞에 온다. 왜? 이렇게 했을 때 의미 전달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어는 뭐가 발달했냐면 조사와 어미가 발달. 조사와 어미 발달. 조사와 어미. 이게 이제 조사와 어미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법 형태소. 문법 형태소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해서 문법 형태소 또는 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형식 형태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는 조사죠. 는 조사를 뭐 격조사입니다. 이제 목적격 조사입니다. 이게 조사자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사랑한다 할 때 니은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니은 다 그 말의 끝에부터는 이제 종결 짓는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뭐다? 어미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뭘 나타낸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 붙어서 물론 주격 조사를 대신하고 있지만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나 어미는 무엇을 드러낸다?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를 뭐 했어? 다른 말에 붙여줬죠? 붙여줬지. 그래서 이 조사어미 발달.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 국어를? 첨가어. 시작. 첨가어다. 또는 부착해줬다 해서 부착어. 시작. 부착어. 이해할 수 있죠? 부착어. 또는 이때의 를 봐봐. 이때 를은 이 말과 결합돼서 오직 그 말을 목적어로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교차어라고 그래. 시작. 교차어. 그래서 첨가어이자 부착어이자 교차어. 알겠지? 이것만 나왔다면 우리 국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된다. 다음에 우리 국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1번 부착어, 2번 첨가어, 3번 교차어, 4번 굴절어. 시작. 굴절어. 이 굴절어는 제 자신의 어용의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로 영어를 소위 굴절어라고 하는 거야. 영어. 고를 웬트라고 바꿈으로써 아십니까? 문법적 관계를 달리하지. 이런 것들 굴절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뭐다 시작. 서술어.
수식어 플러스 피수식어. 그다음에 조사, 어미의 발달. 정리됐죠? 이것이 다 뭐의 특징? 우리 국어의 문장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기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한다면 네 번째, 이거 하나만 더 한다면 네 번째, 높임 말이 발달된 것은 어휘상 특징이지만 높임 법이 발달된 것은 문법상 문장상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높임 법에 대해서는 주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뭐 주체 높임이 있다든가, 이거 나중에 좀 더 높임법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 있다든가, 또는 청자를 주로 높여주는 뭐가 있다, 시작, 상대 높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주로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주는 객체 높임이 있다든가. 따라서 우리 국어는 뭐가 발달됐다? 높임 법이 발달됐다.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국어의 특징과 관련된, 이 국어의 특징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어문상, 그 다음에 어휘상, 문법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있고요. 이 전체를 토대로해서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우리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선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우리 국어의 의문상 특징이 아닌가. 알겠어요? 그런데 의문상 특징이 아닌 것, 그거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을 때 마찰음이 많다 해서 틀린 얘기했어요. 아십니까? 우리 국어는 마찰음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이해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돼서 거기 뭐 한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3쪽 펴봐. 교재 53쪽. 자, 교재 53쪽 보니까 4번 보면 다음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예는 뭐냐 했을 때 불연속성, 뭐와 관련돼서 분절성 관련돼 있지. 분절성과 관련이 없는 걸 찾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연속된 거라고 했지. 그걸 이모적으로 사계절로 나눴다는 것과 연말, 연시, 송구, 영시란 말이 있죠. 이것도 역시 시간을 이모적으로 나눈 거죠. 그런 점에서 분절성. 차갑다, 따스하다, 그 다음에 미지근하다. 이건 경계가 모호하죠. 경계가 모호한 것을 마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다 분절성의 예가 된다. 반면에 용, 봉황, 귀신은 일종의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런 점에서 뭐 창조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다 몇 번이다 하지? 4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까요? 54페이지. 54페이지 8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은 뭐냐 그럴 때,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필요한다. 뭐예요 이거는? 정보 전달적 기능. 암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정보 전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본다면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57페이지. 57페이지에 17번 문제. 57페이지 17번 문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가죠. 보입니까? 맞죠. 두 번째, 갑과 같이 음절말에서 두 개의 점이 발음될, 두 개의 점이 발음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기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이든 초소리든 초성에 오든 그 다음에 종성에 오든 뭐 초성에는 아예 올 수도 없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을 동시에 발음할 수는 없다.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때 어두장군이라고 할 때 뭐 쌍기역이다, 쌍디귿이다, 쌍비읍 이런 것들을 어두장군이라고 보면 안 돼. 이건 하나의 의문이야. 서로 다른 자음이 붙었을 때를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은 자음에 나란히 쓰는 것은 어두장군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할 수 있죠. 담화라는 것은 언어적 상황에서 주어, 목적어 생략할 수 있지.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응 하면 주어, 목적어 다 생략할 수 있고 서술어도 생략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용이하다라는 걸 기억해 봅니다. 이것도 한 가지만 더 덧붙여 간다면 우리 국어는 아까 뭐가 발달됐다고 했지? 조사와 어미가 발달됐다고 했지. 그래서 교차어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어순을 하나 더 써놓는다면 문장상 특징에 어순이 자유롭다. 시작. 알겠지? 성분 자리 이동이 성분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써놔야겠다. 하나 써놓는다면 성분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성분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알겠지? 그거 하나 더 써놔야 문장상 특징.
성분 자리 이동이 뭐하다 시작 용이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있지? 조사랑 어미는 문법 형태서라고 했지? 어면이 그런 어미가 붙어서는 서술을 견하는 것이니까. 자 보면 바꿉시다. 너를 나는 사랑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렇게 어순이 바뀌더라도 각각에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지? 바뀌더라도 이거는 주어고 이건 목적어고 이건 서술가 되잖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을 앞에 빼게 되면 아예 문형이 달라질 때도 있지. 그래요.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어는 결국 조사와 어미가 문법 형태로서 조사와 어미를 결합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말로서 우리 소위 첨가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문법적 기능이 결국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순이 바뀌더라도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다. 이 밖에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업 할 때도 맞습니까? 맞지? 그렇게 한 결과 문제 답은 2번이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런 교재 61페이지 61페이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